이 위대한 두 개의 기적, 하나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혁명의 기적, 또 하나는 도착적 근대화라고 하는 선진국도 후진국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도착적 기적. 이 두 기적을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하느냐에 따라서는 자크 아타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희망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환에 숨어 있다면 그것을 여과하고 극복하고 소화하고 발효하고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거기에 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경험이에요. 이건 미국도 일본도 이런 근대화 혁명의 경험은 일본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좀 있습니다만은 도착적 근대화라고 하는 이 한국만의 현상은 이건 지구상에 우리만 지금 갖고 가고 있는 특수한 기적이에요. 우리 자신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상상을 어떻게 우리 교육과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부모님 만나면 뭐 이래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 통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 애들이 한국 애들 양자사무소, 양로조가에서 이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중소기업 장관, 환경장관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제 아들, 제 조카를 갖다 죽여? 양자들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을 한번 우리가 반추해보자, 이거. 여과해보자, 이거. Why? 무엇이 잘못됐길래? 누가? 어떤 메커니즘이? 여기를 어떤 거버넌스가 잘못됐길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 할 수 있는 희망이 제가 여기서 20페이지부터 쭉, 20한 4, 5페이지까지 해서 한국의 특수한 그 정신세계, 특히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든가 1919년 3.1절의 김희독립 선언 안에 있는 그 이타적인 민족주의의 같은 민족주의라도 한국의 3.1운동 같은 아주 전형적인 이타주의적인 독립운동, 이승만의 동양제적인 크리스천 국가 건설 목표라든가 함석헌의 뜻을 본 한국 역사라든가 백범의 문화국가론이라든가 민세 안정원의 다사리론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기 한국의 자금거인 소프트 패스, 대한민국 반 21세기 세계 접시자 운동 같은 거 제가 93년에 좀 주장을 했고, 또 1979년 제가 스리랑카에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월드 컨퍼런스에 가서 글로벌 웰페어 텍스, 인류 복지세 같은 거 주장을 했고, 제가 2008년에 DMZ를 갖다가 글로벌 피스 존으로 만들자는 것도 제안했고, 여러 가지 제가 이미 1995년 한국국제경제학회에 가서 제가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그때 24페이지를 보세요. 한국의 21세기 경제는 대담하게 연성화, 소프트 테크놀로지, 소프트 에너지, 소프트 이코노미의 길로 바꿔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지향하되 착한 선자 선진국이라야 한다. 부국강병과 중화공업이라는 양과 규모의 지향이 아니라 격과질 중심으로 정보, 지식, 문화, 예술, 기술 중심으로 문명사적 변혁의 체제, 질서, 파라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나는 2020년쯤이라까지 시간을 바꿨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부가가치 구성의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산업, 그것도 새 정보, 지식, 문화 산업에서 이루어질 것을 꿈꾸어 본다. 500명 정도의 1억 달러 스푸티 빌 게이트, 작은 빌 게이트 같은 벤처 기업인 500명, 100명 정도의 스필버그와 임건택 같은 영화 감독, 500명 정도의 정명훈과 조수미 같은 음악가,
또 500명 정도의 백남준과 최재훈 같은 예술가, 100명 정도의 한국판 라이샤워 페어뱅크, 폴 케네디, 폴 사미엘슨 같은 학자, 50명 정도의 한국판 월터 리트맨, 레이먼 아롱, 로만 맥그레이, 크롱카이트 같은 언론, 그리고 내가 뭐 언론이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5명 정도라도 좋으니 윈스턴 처칠과 자와르니르 같은 정치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격과 질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1995년에 쓴 겁니다. 지금 저도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지금부터 정확하게 21년 전에 쓴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노력을 했더라면 됐을 거예요. 우리 장일무 박사님 여기 있으면 장일무 박사하고 같이 동양의학 하자고 제가 1991년이니까 2년이니까 92년에 그 동양의학 우리 한국에서 좀 하자고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해서 이 의학 부분에 서양 IPR 지적재산권을 능가하는 우리 걸 했습니다. 지금 좀 그때 했으면 아마 지금 좀 작년에 중국의 동양의학, 한의학 연구하시는 분이 노벨상 타는데 뭐 우리 장일우 박사가 노벨상 타셨을 텐데 우리 내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가야 되는 걸 제가 24페이지에 그 밑에 뭐 이미지 오브 코리아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려놨습니다. 24페이지 밑에 그림이지. 네. 이거 보면은 이저 포 프란시스코하고 방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그림은 진짜 그림입니다. 그 옆에 건 내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한 건데 이쪽에는 세계 봉사하는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세계은행 총재, 그다음에 그 이석대 돌아가신 이태섭 신부, 그다음에 돌아가신 또 이종욱 WHO 사무총장, 뭐 여기다 내가 좀 빠졌지만 우리 승산, 불교에서 승산 스님 같으신 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왼쪽엔 프랙티셔너들입니다. 거버넌스 쪽에서 좀 신경 쓰실 분들인데 뭐 페르랑 같은 한국 고아 프랑스에 뭐 이거 했을 때 이 양반이 아마 중소기업 청장이 장관했을 겁니다. 정보통신하고 중소기업. 그 옆에가 장하준이. 그래서 나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경제개발론 배울 때 뭐 존 루카스니 무슨 아서 루이스니 하는 서양 사람들 경제학자들 책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하준이의 경제개발론은 지금 한 20만 권이 나가고 있고 지금 캠브리지에서 대학 교수 하시면서 전 경제개발론 같은 교과서가 초판에 20만 부가 나왔다는 거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50년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외국 사람 책으로다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장하준이 쓴 책을 보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중이, 일본의 손중이, 그야말로 철저한 코리아를 불러던데 한국인데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이노베이터입니다. 같은 유교권이라고 해도 왜 일본에서는 손정이가 가능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손정이가 불가능하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 수입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손정이가 가능하냐? 뭐 얘기 드리면 야나이 유니그로 야나이 일본 사람들 그 한국 사람이라 한국 이세라 야나이 유니그로 그 왜 일본에서 유니그로나 손정이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꼭 대재벌 가족 그것만 가능해요. 지금 손정이는 자기 후계자로 인도 사람 지명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사이바 뭐 이런 우리가 이 원형을 찾자면은 저 프랙티셔너 쪽에서는 이승만, 김구, 안창호, 안재홍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이 정신세계, 세계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승은, 안중근, 당호, 김용기, 뭐 한석호 같은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에 이런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에다가 이 정신적인 뿌리에다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앞에 이 각각의 사람의 사상 설명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 공고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대한민국 근대혁명이라고 하는 기조, 대한민국 부착적 근대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조, 그 기적을 이러한 이미지 오브 코리아나에 등장하는 인물 플러스 이 20세기 초서부터 시작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독립기념, 3.1 독립선언서,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는 백범의 그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김구가 오히려 문화국가론을 주장했다든가, 왜 원형적인 사상, 이 지구촌적인 사고, 이타적인 사고, 그리고 보다 정의의 평화에 가까운 사상, 그것을 우리가 융합할 수만 있으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제3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가 26페이지에 있는 제 표입니다. 네, 이거 다 안 나오니 한 번 더 밑에까지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저기 가세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쭉 한번 전체를 보여주고, 네, 한 페이지 안 들어가니. 이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지금 제공한 건데, 이 결론으로 가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삶의 조건, 생명장 조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갖다가 콘텍스추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제 이것을 극복해서 제3의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당면한 위기가 퍼펙트 스톰이냐 아니냐의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갈립니다.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현재 확장, 안주 연장하거나 계승 수술하면 된다고 하는 기득권 보수의 입장이죠. 또 그 의는 여기 참여 없는 미래라고 하는 것 중에 제 의는 우리나라 지금 반체제가 하듯이 저주 거부하고 종북 친독하고 그리고 그냥 편승하는, 이것은 반동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반동하는 아주 이지고잉한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1차원적인 일회성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확장한다는 거, 현재 연장한다는 거 주로 기득권 보수의 입장인데, 이 모두는 다 내향적, 지금 세계 바깥 세계 문명사적 변화, 생명자원 조건의 변화, 지구촌적 질서의 변화, 이런 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이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극단적 그리고 대극적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우리 내부의 그동안의 도착적 근대화의 연장으로 해서 죽음, 추락의 길로 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능적인 접근을 합니다. 기능적인 접근. 요건 이렇게 법을 고치고, 요건 이렇게 하면 요건 이렇게 하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일회성이고 단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코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현재 위기를 그야말로 위기라고 생각하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생각하고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좀 더 롱웨이브적인 멀티레터럴한 컴플렉시티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입장에서 본다면 안의 도전, 갈등, 불신, 혁명적 마구마 극구이는 안의 도전과 밖의 도전, 즉 선진국, 후진국보다 21세기 지구촌 문제군의 중심에 직면한 인류 지구 전사의 제선진 테스트베드로서의 진앙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아까 얘기하는 이 히말라야 존의 지구촌 문제군 중에서도 저희 바꿔서 여기서 설명을 뺐는데, 좀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21세기 지구촌 문제군을 대한민국이 가장 한 발 앞서서 가는, 그야말로 21세기 문제군의
선진국에 한 발짝 두 발짝 먼저 가는. 주거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구에 스페이스가 모자라서 아파트화돼 가는 건 필연적이에요. 후진국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이 인구의 60몇 프로가 아파트에 사는 거, 70%하고 80% 갈 거예요. 그리고 인구의 95%가 도시에서 사는. 이거 여러분 미국도 대도시라는 게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뿐이지 어디 유럽에 가면 20만이면 대도시예요. 20만이면 대도시예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는 예외적인 도시예요. 예외적인 도시. 그 나라에서 그냥 있는 도시예요. 그냥 예외적인 도시예요. 보통 그냥 10만도 많아요. 5만, 2만 다. 명시공이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방자치 없어요. 여러분 거버넌스에서 뭐라 하죠? 실적으로 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다시 한번 기준을 해야 될게요. 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없어요. 아니 뭐 무슨 재정의 의존도가 뭐 거의 중앙정부 재정의 의존도 50% 이하 안 되는 데가 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대한민국의 본래적인 서양의 영국식의 본래적인 민주주의였듯이 본래적인 지방자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이브리드라는 걸 내가 좀 저보다 강하게 강조하는 거는 우리 삶의 실체를 좀 알아봐야 돼요. 실체를. 내 에너지 얘기 장하게 내 자료도 저렇게 좀 고통스러우면서도 자료들을 꺼내서 설명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너지의 삶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부도덕한 생활이냐는 걸 내가 강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이 내적 도전, 밖의 도전을 둘을 갖다가 도전 앞에서 투기적인 지정학적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여과, 수렴, 융화, 발효하면은 우리 현재로부터의 탈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고 그러면 희망이 있고 그럼 그 결과는 단순히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라 한국발 세계 21세기 초시자 운동이고 한국발 세계 문명사의 새로운 창조고 한국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과학기술에서도 난 저 우리나라 식품 업자들한테 한 20년부터 그랬어요. 기왕식품 하니까 물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한 20년 전 뒤에는 지금부터 물 기초력을 자꾸 해갖고 지금 이제 물의 이 대체 저거 한다는 게 해수 담수화 정도인데 해수 담수화 기술에 기존의 오소독산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의하든 전혀 다른 방식에 의하든 어떻게든 한 15년이나 20년 뒤에는 현재 물 생산비보다 10배, 20배 정도 싼 물 생산을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 물에 절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로 부족해질 중국과 인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물 문제 페이텐트만 갖고도 아마 5천만 원 먹고 살 거다. 식품업 기용하시려면 식품업 1년에 하는 이익 중에 한 0.1%만 갖고 해도 15년, 20년 뒤에는 물 문제를 한번 세계 1위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한번 내봐자. 내가 과학기장 말하면서 에너지 연구소의 최수연 소장한테 거기 내가 제일 많이 갔었어요. 에너지 연구소. 그런 철학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번 세계에서 제일 싼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1년에 되는 거 아니에요. 5, 6년 값도 안 돼요. 저도 20년을 한번 달아붙어야 돼요. 어떤 미친 놈이죠. 대한민국에 미친 연구소 하나 좀 만들어보자는 게 좋은데 이 대한민국의 세금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관료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족하고 절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혼자서 좀 미친 짓 하라고 안 됐지만 대한민국의 삶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각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론이 나오는 이 갈림길이 어디에 있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잘했다고만 한강의 기적이라고만 박정희의 기적, 이병철의 기적, 정주영의 기적 그것만 자랑할 거냐.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참여할 게 없느냐.
한강으로 바로 60년서부터 그래서 60년대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압축 성장이 오늘의 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했어. 청와대 통합위원장이 그랬어. 그랬으면 이제 좀 그만 좀 한강에서 얘기 좀 하란 말이야. 그만 김정일이 자랑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잘한 거 그때는 정말 일으킨 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다고 좀 참여한 맛을 보여요. 여러분 제 논문에도 가끔 코트합니다만 그 1992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물산에 가서 저 검은 연기가 펄펄 나는 저 공장을 보셨다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화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 속에 오늘의 우리의 이 비극이 살아있구나. 원인이 있구나.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걸 따님이 하시면 더욱 좋지. 더 설득력 있고 더 살지 본인도 살고. 그걸 그분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비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병철이 성공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지용 씨가 신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화 있어요. 그러나 그 신화만이 그 신화의 연장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니라고 판단이 섰으면 행동을 해야지. 여전히 그 밑에서 밥 먹느라고, 여전히 그 밑에서 뭐 하려고 하청하고, 애매한 소리도 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달렸어요. 내가 요 조그만 자리에서 또 불구하고 이영웅 이사장의 열성에 감목되어서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 자료를 맨 열심히 만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다 제 말을 동감을 하고 제 말에 따르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총선, 내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세계 금융위기 10주년이 되는 해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0년까지 이 나라가 파국으로 가느냐 제3의 기적을 만드느냐 하는 그 양당간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주주를 만들 거냐. 첫째,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The Commission of Confession and Conciliation 같은 걸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건 산업화 운동을 했건 교육 운동을 했건 산화 제한 운동을 했건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 다 부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본인의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낭비도 있었고 많았죠. 제 자신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50년대 신문기자 출발할 때 동아일보 이외에는 월급 갖고 살 수 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신문같이 얘기하지만 조선일보, 한국일보 다 회사 월급 택도 없었어요. 생활비 아마 3분의 1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다 따와해서 먹고 사는 거죠. 지금 요새 지방신문이 똑같은 거예요. 대신문. 그게 대한민국 실정이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공무원 월급 갖고 어디에 가정생활이 된가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냥 그쪽에서 나쁜 거 해먹고 공무원도 다 그냥 권력 쪽에서 사실은 사실들이 있냐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컨페션 하면은 그것을 다시는 그 문제가 거론하자. 지금 모든 장관 하나 임명할 거, 국무총리 하나 임명할 정도, 국회의원도 제대로 따지면 한 명도 살아남는 놈 없어요. 민주화 운동했다는 놈이나, 산업화 운동했다는 놈이나, 관료로 성공했다는 놈 똑같아요. 정치인만 말할 거. 기업인 더 말할 거 있어요, 기업. 기업인 재벌 등록하지만 중소기업도 하는 걸 보면 재벌 못지않고, 거기도 부패 구조가 사실이 그냥 쫙 있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그걸 단절하려면 일종의 대컨페션 앤드 컨실리에이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종의 그 기구에서 컨페션 한 것을 써서 절대로 다 재론도 않고 그것을 재론하는 사람은 깎을 오히려 벌을 받게끔 하고 그 대신 다시 그런 컨페션 한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면 가지고 영구히 아주 그냥 가중 처벌해서 쫓아내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 않는 한은 우리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답답하면 내 후배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송웅근 교수가 중앙일보에 시민의회를 내들자 국회 정지하고 국회의원들 시민의회 내들자했어요. 아 시민이 누가 만들어? 국회 정지하려면 헌법을 써야 되는데 그건 참 그걸 내 발상은 참 인정하는데 참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나같이 비현실적이도 아니면서 이 나라의 그동안의 가치로들 어떻게든지 여러분 제일 볼 수 있게 꽃을 만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시민이 마치 그거랑 똑같아. 국회의원 요새 지역 이게 있잖아. 지역구하고 국회 의원수 만드는 거 그거 이 제3기관에 맡기자. 제3기관에 맡기면 국회가 권한을 좀 내줘야 되는데 국회 권한 안 내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위원회는 객관적이라고 할 거야. 아무 소용없잖아. 대통령 잡으면 수십 개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버넌스 문제를 좀 다시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 거냐. 송문의 시민이에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시민이 어떻게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시민이 어떻게 만들어요. 국회를 대체하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이태리의 오성운동이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좀 회자하고 있어요. 보수건 진보건 많이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거버넌스 쪽에서 아마 그 심각하게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이대로. 한국에서 스페인의 포데모나 이태리의 오성 스타 운동이 과연 가능할 건지, 그 20, 30대 중심으로 SNS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싹은 내버려요. 한겨레 신문은 2주일에 한 번씩 이진수 씨의 열림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진수 씨가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포데모의 바로 그 대상들이에요. 보면.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난 거기까지 계속 폴로할 시간이 없는데 이 거버넌스에서는 과연 그리고 총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글 쓰는 사람들 한국에 포데모 어쩌고 쓰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완전히 진지해져야 돼. 그 글을 좀 몇 장 그냥 열몇 장에 몇 가지 그냥 쓱 하고 제안을 하고 마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로 한국의 포데모가 가능하냐. 지금도 이준순이가 한겨레에서 만나고 있는 열림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싹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운동으로 포데모 같이 운동으로 끌어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여전히 깊이 캐시는 마음이에요. 바로 엊그제 저도 좀 제가 이제 살아있는 원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강클럽 토론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는 절망의 국가가 됐고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일 마지막 호소가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그럼 이번 4월 13일 선거 통해서 정치와 지도자가 바뀔까요? 금방 부르면 금방 허무한 얘기를 하게 나타나요. 저 공천 과정을 거쳐서 저기서 나온 정치인, 저기서 나온 정치가 절망의 국가를 구할까요?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나마 제가 한 3분의 2는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요.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계기로 정치와 지도자를
확보와 제3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뭐예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자율적, 주체적, 자발적인 개혁은 불가능하고 타율적으로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라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니까, 근대화에. 엄격히 얘기하면 박정희의 유신, 근대화라는 것이 박정희 겁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이미테이션이에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이미테이션. 그것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자기 혼자 했는데 우리는 미국이 깔아준 안보 질서 위에 미국이 깔아준 세계 IMF, 가트 무역 체제에 의해서 성공한 거예요. 일본 메이지 유신은 그야말로 자기 혼자 했어요.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 안보를 미국이 대주고 보좌해주고 것도 아니고 무역 질서를 뭐 세계 IMF나 뭐 가트 같은 게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말로 머케트리스틱 임페리얼 세계 질서를 혼자 해낸 거예요. 박정희 위대해요. 그러나 엄격히 우리 지성인으로 보면 이미테이터예요. 이미테이터. 일본 육군사관학교 다니고 만주사관학교 다니면서 배운. 이병철, 정지영, 뭐 나는 그 양반들하고 치치가 서로 나눌 만큼 같이 지냈습니다. 그 양반들이 성공한 일본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그중에서는 위대한 컨버터였어요. 컨버터. 전기 고압전선을 갖다가 약전으로 바꾸는 컨버터 있잖아요. 일본은 벌써 메이지 유신 때서부터 가고시마 가봐도 그렇고 저쪽으로 북시마를 가봐도 그렇고 자기 독자적으로 이 근대화 해보려고 무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벌써 메이지 유신 때 영국이나 철도는 때도 그렇고 가고시마의 방석군이 할 때도 영국 기술자를 아주 비싼 돈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여오고 나서 그 다연대학은 자기가 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일본 나름의 철도, 일본 나름의 방석공장을 세우고 일본 나름의 총기, 무기 공장을 만들어요. 우리는 아직도 물론 이 무기가 상당히 첨단화돼서 우리 적절히 힘든데 아직도 우리는 미국과 이미테이션하기 바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물론 그 당시에 좀 유치한 무기지만 자기 독자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해놓은 걸 파스트 이미테이터였어요. 이병철이 중재하는, 난 또 중재실 직접 들었어요. 대학교 현대중공업 갈 때 미쓰비시 조선소 여기 가면 뒷산이 있대. 뒷산에 올라가서 여기 무슨 모배체나 다 그리고 뭐 그런다고. 우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제칠 수정. 난 강진구 삼성전자사장 때 직접 들었어요. 내 방에 내 자막을 들어서. 인전 솔직해야 돼.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거 숨겨서 안 돼요. 그게 장난한 현실이에요. 매우 미안하지만 안보는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실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대단히 성공을 했지만 일본도 성공했고 중국은 더 성공했고 최근에 태국도 눈뜨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눈뜨고 있고 인도도 눈뜨고 있어요. 이제 성공 신화를 깹시다.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아까 누구는 시험을 했죠. 통시적, 통장적 자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자율적, 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면은 막 세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뭐 쉼페타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 또는 인류 대비 얘기하는 해방적 파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좋게 봐서 그래요. 좋게 봐서 큰 파국이나 큰 파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질곡을 먹고 해방되는 것. 그것은 적어도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론이 살아있고 소통이 돼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 큰 파국을 맞았을 때 과연 우리가 가능할는지.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라고 하는 저 40만이 피난을 가고 지금도 17만의 피난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세월호 200명 죽고 아직까지도 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만 명이 죽고 2만 2천 명이 죽고 40만이 피난을 갔다 지금 17만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통일돼 있어요. 뭐 하느님의 섭리가 계시면은 탄호적인 보상인데 탄호 스님은 그랬어요. 탄호 스님이 이렇게 아주 낙관 좋게 보셨지만 제일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이 우리 한반도와 한국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절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무한히 고생을 했고 무한히 매를 맞고 무한히 골탕을 먹었는데 그래도 대의와 도덕을 지켜서 남을 해코지 안 할 거고 해코지 하는 건 해코지 안 했고 그야말로 유학에서 얘기하는 무엇을 말하는 대의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덕을 후손들이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재산의 기적을 만들게 하게끔 우리들 여기 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어떤 고통과 어떤 배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탄호 스님의 그 희망적인 꿈이 꽃이 피어있길 바라는데 그 탄호 스님이 강조하는 그 이유는 말하면 간단해요. 탄호 스님이 이걸 아주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조들이 고생을 한 덕을 후손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조선시대가 1980년대 이후로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선조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불가에서 얘기하잖아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짜는 없다는 게 불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지? 인과응보죠. 선생님 지금 시간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저기 있을 거예요. 막 북한이 자멸하거나 일본이 자멸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순된 생활도 조금 다소 숨통이 트일 거예요. 북한이 자멸하거나 일본이 자멸하고 뭐 중국이 자멸해주면 더욱 좋고 그러나 그것은 다 그야말로 타율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거버넌스 클럽에서 앞으로 큰 이 대한민국의 숙제, 대한민국의 숙제가 아니라 인류 지구촌의 숙제를 푸시는데 큰 기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